녹슨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코끝을 스칠 때 느껴지던 그 서늘한 철 냄새가 달수의 오감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왁자지껄하던 저작거리의 소음이 일순간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지더니 오로지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대며 터질 듯 요동치는 소리만이 천지를 가득 메웠다. 눈앞에는 푸석한 주인 칠성이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식칼을 치켜들고 있었고 그 뒤로는 구경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활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달수는 집신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뒷걸음질치다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또 섰고 차가운 진흙이 텟바지 사이로 스며들며 비참함을 더했다. 칠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함을 내질렀다. 내 놈이 내 어미가 올해 안에 횡재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횡재는커녕 어제 우물가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셨다. 이 사기꾼 놈아, 오늘 내 놈의 혀를 뽑아버려야 내분이 풀리겠다. 칼끝이 다시금 달수의 목을대를 향해 맹렬히 파고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달수의 머릿속은 생존 본능으로 하얗게 불타올랐다. 달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펴서 칠성의 미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마치 신이 들린 무당이라도 된 양 눈을 뒤집어 까고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멈춰라!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놈 미간에 검은 기운이 텔리를 틀고 있구나. 지금 당장 그 칼을 거두지 않으면 내 어미뿐만 아니라 너까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객사할 운명이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도 기이했던지 살기를 띠던 칠성의 동작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제발 하늘이 돕기를 간절히 빌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미친 황소 한 마리가 고삐를 풀고 시장통을 향해 돌진해 들어왔다. 소다! 미친 소가 날뛴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칠성이 뒤를 돌아보는 사이 황소는 정확히 칠성이 서 있던 좌판을 들이받았다. 와르르 무너지는 좌판과 함께 칠성은 흙더미 속에 파묻혔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진 모양새였다. 달수는 이 기막힌 우연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떡 일어나 옷자락을 펄럭이며 소리쳤다. 보아라, 내 말이 틀렸느냐? 칼을 거두지 않았다면 내 놈은 저 솥불에 받혀 죽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이라며 돌을 던지려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생불이라도 본 듯 무릎을 꿇고 웅성거렸다. 세상에 저런 용한 관상쟁이가 어디 있어. 죽을 운명을 미리 알고 피하게 해주다니 신통력이 대단하다. 달수는 겉으로는 도인처럼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옷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축축했다. 그는 황급히 인파를 헤치고 골목길로 사라지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것이 바로 달수의 삶이었다. 타고난 눈치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기가 막힌 운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가짜 관상쟁이. 글이라고는 천자문의 하늘 천자도 모르면서 남의 얼굴을 뜯어보고 그럴싸한 거짓말을 늘어놓아 푼돈을 챙기는 시정잡배. 그것이 달수의 본 모습이었으나 오늘 저작거리의 소동은 그를 일약 한양 최고의 신통한 점쟁이라는 헛소문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달수는 낡은 주막 구석진 방에서 싸구려 탁주를 들이키며 짐을 꾸리고 있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니 내일이면 관아에서 혹세무민 죄로 자신을 잡으러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보찜에 엽전 몇 반과 달아빠진 관상책 한 권을 쑤셔 넣는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관졸의 복장이 아니었다. 질 좋은 비단 옷을 걸친 하인들이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살수처럼 매서웠다. 달수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억센 소나기가 그의 양팔을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조용히 하거라. 대감마님께서 모셔오라 하셨다. 달수는 짐짝처럼 가마에 처박혔다.
가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흔들리며 어디론가 향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달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뻔했다. 대감마님이라니? 내가 건드린 사람 중에 고관대작이 있었던가? 아니면 오늘 낮에 그 푸착간 주인이 어느 대감에 숨겨진 자식이라도 된단 말인가? 오만 가지 불길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가마가 멈춘 곳은 한양 북촌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하기로 소문난 박대감의 저택이었다. 육중한 소슬대문을 지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랑채를 거쳐 사랑방 앞에 이르렀을 때 달수는 이미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은은한 난초향과 함께 방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인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조판서를 지낸 박대감. 그 서슬퍼런 위용의 달수는 저절로 바닥에 이마를 덧으며 엎드렸다. 내 놈이 오늘 저작거리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미래를 예지했다는 그 관상쟁이냐? 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수는 덜덜 떨며 대답했다. 소인은 그저 운이 좋아 우연히. 그러나 대감은 달수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겸손 떨 것 없다. 내 힘이 사람을 시켜 내 놈의 뒷조사를 마쳤다. 출신은 미천하나 그 눈썰미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지. 박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정승의 권위로도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근심이 묻어 있었다.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다. 허나 그 아이의 팔자가 사납기 그지없어 혼처가 나설 때마다 사단이 났지. 대감의 눈빛이 매섭게 달수를 쏘아보았다. 혼담이 오가는 사내마다 급사를 맞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나가니 세상 사람들은 내 딸을 두고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 수군댄다. 내 놈의 그 신통한 눈으로 내 딸의 관상을 한번 보거라. 과연 그 아이가 평생 혼자 늙어 죽어야 할 운명인지 아니면 그 살을 눌러줄 배필이 어딘가에 있는지 말이다. 달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만약 여기서 잘못된 말을 내뱉었다가는 저작거리에서처럼 운 좋게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 뻔했다. 잠시 후 병풍 뒤에서 여인 한 명이 조용히 걸어나왔다. 달수는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았다가 숨이 받는 듯 했다. 그녀는 소문 속의 괴물이나 요망한 마녀가 아니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에 붓으로 그린 듯 정갈한 눈썹, 그리고 깊고 우수 젖은 눈동자를 가진 절세가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화려한 비단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가 바로 박대감의 여식 서영이었다. 달수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관상쟁이 흉내를 낸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읽기 힘든 얼굴은 처음이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영은 달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달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박대감이 재촉했다. 어떠냐? 무엇이 보이느냐? 달수는 머리를 굴렸다. 여기서 살이 끼었다고 사실대로 혹은 소문대로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것이고 복이 넘친다고 아부했다가는 그동안 죽어나간 사내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날 것이었다. 진퇴양난이었다. 달수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주워들은 잡지식을 총동원하여 입을 열었다. 따님의 상은 실로 귀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그는 짐짓 뜸을 들이며 서영의 반응을 살폈으나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다만 타고난 기운이 너무나 강성하여 범인들은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꺾이는 형국입니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너무나 큰 그릇을 채울 만한 짝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달수의 말에 박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강한 기운이라. 그래, 내 딸이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가 사내대장부 같기는 했지. 그렇다면 비책이 있느냐? 어떤 사내를 만나야 그 기운이 상생하여 조화를 이루겠느냐? 달수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잡초처럼 끈질기며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사내라야 합니다. 고귀한 혈통이나 학식보다는 거친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상을 가진 자만이 따님의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뱉으면서도 꽤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적당히 핑계를 대고 물러나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달수의 편이 아니었다. 박대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쳤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이라 저작거리에서 칼부림을 당하고도 살아남고 미친 소가 날뛰는 와중에도 제 목숨을 부지한 자. 너만한 적임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달수는 제 귀를 의심했다. 예? 대감마님, 그게 무슨... 박대감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났다. 내 딸의 흉한 소문 때문에 양반과 자제들은 이미 씨가 말랐다. 내 너를 사위로 삼겠다. 내 놈이 말한 그 상이 바로 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냐?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달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서영이 고개를 들어 달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달수는 경멸도 호기심도 아닌 기묘한 연민을 읽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버님, 천한 시정잡배를 집안에 들이다니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어딘가 체념한 듯 힘이 없었다. 박대감은 단호했다. 가문의 수치보다 더한 것은 네가 대를 잇지 못하고 늙어 죽는 것이다. 이 녀석은 하늘이 보낸 관상쟁이니라.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 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호통쳤다. 당장 이 녀석을 씻기고 혼례복을 준비해라. 날이 밝는 대로 식을 올릴 것이다. 달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입안이 바짝 말라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목욕통에 억지로 처박힌 달수는 뜨거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다. 도망쳐야 해. 이대로 혼례를 치르면 첫날 밤에 내 무식함이 탈로나 멍석마리를 당할 거야. 아니 그 전에 저살기 등등한 여자의 기에 눌려 죽을지도 몰라. 때밀이 하인들이 그의 몸을 벅벅 문지르는 동안 달수의 머릿속은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목욕관 밖에는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담장은 까마득히 높았다. 그는 이제 꼼짝없이 명문가 규수의 남편, 아니 재물이 되어야 할 판이었다. 떼국물이 벗겨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난 달수의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던 하인 하나가 킬킬거렸다. 씻겨놓으니 제법 양반티가 나네 그려. 서방님이라 불러드려야 하나? 그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다. 혼례 준비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달수는 사모간대를 쓰고 대례청에 섰다. 맞은편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두꺼운 화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끝에서 전해오는 냉기는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하객으로 온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달수를 흘끔거렸고 그 시선들은 마치 바늘처럼 달수의 온몸을 찔러댔다. 신랑, 신부 맞절, 집내관의 외침에 따라 달수는 허리를 숙였다. 바닥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야에 화려한 꽃신이 들어왔다. 저 꽃신을 신은 여인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구원자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뿐이었다. 초래청에서의 혼례가 꿈결처럼, 아니 악몽처럼 지나가고 첫날 밤이 찾아왔다. 신방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달수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달수는 방석 위에 엉거주춤 앉아 마른 침만 삼켰다. 눈앞에 앉은 서영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한겨울 서리보다 매서웠다. 소문에 의하면 첫날 밤에 신랑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던데 나도 그리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여인이 갑자기 구미호로 변해 내 간을 빼먹으려나? 달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슬그머니 엉덩이를 뒤로 빼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던 찰나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창백하고 서늘해 보였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옷을 벗으시지요. 그 한마디에 달수는 딸꾹질을 시작하고 말았다. 낭자, 아니 부인, 초면에 너무 급하신 것이 아니오? 우리는 아직 통성명도 제대로. 서영은 달수의 헛소리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겉옷이 불편해 보이니 벗고 편히 주무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랫목에서 잘 터이니 당신은 저기 문가 쪽에 자리를 잡으세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부자리를 펴고 등을 돌려 누워버렸다. 달수는 멍하니 그녀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적어도 오늘 밤 당장 잡아먹히지는 않을 모양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모관대를 벗어놓고 문풍지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가에 웅크리고 누웠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낯설어 몸이 계속해서 뒤척여졌다. 천장 석가래의 무늬를 세며 잠을 청하려 했으나 10년 넘게 집단 위에서 자던 버릇 탓인지 온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곁에 누운 여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과연 이 기막힌 사기극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이 밝으면 자신의 무식함이 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달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의 파란을 예감했다. 이튿날 아침, 달수는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다. 아니, 잠든 적이 없으니 눈을 떴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방문 밖에서 하인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그는 황급히 자는 척을 했다. 서방님, 아씨, 기침하실 시간입니다. 새순물을 대령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몸종들이 달수를 일으켜 세웠다. 달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이 씻겨주는 호사를 누렸으나 그 과정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거친 손길로 얼굴을 문지르던 자신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수건을 적셔 닦아주는 손길에 몸 둘발을 몰랐다. 옷을 갈아입는 것 또한 전쟁이었다. 가끈을 매는 법을 몰라 허둥대자 몸종 하나가 킥킥대며 대신 매주었다. 그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달수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서영은 이미 단장을 마치고 앉아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열장에 놓인 물건을 감정하는 상인의 그것과 같았다. 달수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세우려 했으나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침 문안 인사를 위해 사랑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달수는 서영의 뒤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보려 애썼다. 양반들은 팔자 걸음을 걷는다던데 하며 다리를 벌리고 걷다가 하마터면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지나가던 하인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박대감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밤새 평안했느냐?
대감의 물음에 달수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예, 예, 대감마님, 아니 장인어른, 아주 푹 찼습니다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방 안의 공기가 쩌렁쩌렁 울렸다. 박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서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서방님께서 아직 가풍에 익숙지 않아 그러하오니 아버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영의 말에 박대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래, 천성이 호탕하여 그런 것이니 탓할 일은 아니지. 자, 아침상을 들라 하라. 아침상은 달수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었다. 젓가락은 지나치게 무겁고 미끄러웠으며 반찬의 가짓수는 너무 많아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달수는 눈치껏 서영이 집는 반찬을 따라 집으려 했으나 젓가락질이 서툴러 메추리알을 밥상 위로 굴리고 말았다. 대구르르 굴러간 메추리알이 박대감의 국그릇 옆에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달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어붙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최상궁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이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늙은 여우로 달수가 들어올 때부터 그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감시하고 있었다. 서방님께서는 젓가락질이 참으로 독특하십니다. 어느 가문에서 수학하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최상궁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달수는 밥알이 목에 걸린 듯 채챈거렸다. 그때 달수의 머릿속에 기지가 번뜩였다. 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짐짓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허허, 이 사람아, 관상을 보는 자는 사물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법일세. 둥근 것은 구르게 두고 네모난 것은 머물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니겠는가? 내 일부러 저 메추리알의 운명을 시험해 본 것일세.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으나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오, 역시 범상치 않은 통찰력이로다. 메추리알 하나에도 우주의 섭리를 담다니. 달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최상궁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서영은 묵묵히 밥을 씹으며 달수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남자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이 붓을 잡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험한 일을 하며 생긴 것임을. 그리고 방금 전의 궤변이 무식을 감추기 위한 임기응변임을.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위태로운 사내의 연극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달수가 별채 캔마루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김대감마님 행차시오. 우렁찬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가 들어왔다. 김대감이라면 조정의 실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다. 박대감이 급히 달수를 찾았다. 이 서방, 김대감께서 자네의 소문을 듣고 관상을 보러 오셨다네. 실수 없이 모셔야 하네. 달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칠성이 같은 시정잡배야 적당히 겁을 주면 속아 넘어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고관대작을 속이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사랑채로 끌려간 달수는 김대감과 마주 앉았다. 김대감은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달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네가 그 용하다는 관상쟁이 사위냐? 어디 내 얼굴을 보고 앞으로의 길 흉화복을 점쳐보거라. 만약 헛소리를 한다면 내 놈의 혀를 뽑아 개에게 던져줄 것이다. 달수는 김대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관상책에서 본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다른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김대감의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옷소매 끝에서는 독한 향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절에서 피우는 향이 아니라 무당집에서나 맡을 수 있는 특유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달수는 직감했다. 이자는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꾸미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심정일 것이다. 달수는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대감마님, 밤잠을 설치신 지 꽤 되셨군요.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걸 어찌? 달수는 기세를 몰아붙였다. 등 뒤가 서늘하고 자꾸만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감께서 믿고 곁에 두었던 그 자가 품은 원한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달수가 저잣거리에서 숱하게 써먹던 수법이었다.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배신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늘 의심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내 곁에 배신자가 있단 말이냐? 달수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붉은 점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의 몸에 있는 점일 수도 있고 붉은 옷을 입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멀리하셔야 살 길이 열립니다. 사실 붉은 점 이야기는 방금 김대감의 가끈에 매달린 붉은 수를 보고 지어낸 말이었다. 그러나 김대감은 벌벌 떨며 무릎을 쳤다. 아이고, 내 첩실이 붉은 치마를 즐겨 입는데 설마 그년이? 김대감은 황급히 복채라며 금덩이 하나를 던져주고는 불이 나게 사라졌다. 달수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박대감은 입이 귀에 걸려 달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자네는 청기누설을 하는 비범한 인물이야. 내 사위가 최고지. 달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식은땀을 닦았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으나 수명이 10년은 단축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달수는 파김치가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서영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달수가 털썩 주저앉자 서영이 책장을 넘기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김대감의 첩실은 죄가 없을 터인데 생사람을 잡으셨군요. 달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 서영은 책을 덮고 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투명했다. 관상이 아니라 눈치로 사시는 분 같군요. 허나 조심하세요. 눈치는 때로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조언이었을까? 서영은 다시 이불을 펴고 등을 돌려 누웠다. 달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오만 가지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나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는 것일까? 달수는 깊어가는 밤, 자신의 운명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창밖에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고 달수의 가짜 인생은 이제 막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한 참이었다. 검은 칠이 번들거리는 자개암이 사랑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흐르는 기류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다. 박대감과 가문의 원로들이 그 함을 둘러싸고 앉아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조정의 정적인 우의정이 화해의 제스처라며 보내온 이 선물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달수는 문지방 너머에서 그 광경을 훔쳐보며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그것은 관상쟁이의 육감이 아니라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사기꾼의 직감이었다. 저건 뇌물 아니면 함정이다. 저 칠 냄새 속에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어.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함의 뚜껑을 열려던 찰나 달수는 앞뒤 잴 것 없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멈추십시오, 대감마님. 그 함을 여시면 집안에 멸문지화가 닥칠 것입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달수에게 꽂혔다. 원로 중 하나가 혀를 찼다. 어허, 천한 것이 감히 어른들 계신 곳에 뛰어들다니. 당장 내치지 않고 무엇하느냐? 하인들이 달수를 끌어내려 달려들었으나 달수는 바닥을 구르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 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가 대감의 인당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를 담은 상자입니다. 달수의 눈이 뒤집힐 듯 희번덕거리자 박대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지난번 김대감의 일을 용케 맞춘 사위의 말이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대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괴함을 내려다보았다. 살기라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달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함을 묶은 매듭 방식이 저잣거리 왈패들이 훔친 물건을 밀거래할 때 쓰는 귀신 매듭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뿐이었다. 귀신 매듭은 한번 풀면 다시는 원상복구할 수 없어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곤 했다. 조정의 고관이 보낸 선물에 왈패들의 매듭이라니 필시 구린내가 나는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달수는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둘러댔다. 함의 내 귀퉁이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환영이 보입니다. 저 함을 여는 순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저주가 풀려나와 이 집안의 장손을 해할 것입니다. 당장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불태우거나 깨뜨려야 그 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손을 해야 한다는 말에 박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즉시 하인들에게 함을 마당으로 내던지라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흉물을 밖으로 내치고 도끼로 부수어라. 하인들이 자개함을 마당 한복판에 던지고 도끼로 내리찍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함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귀한 보석이나 난초가 아니었다. 시뻘건 피가 묻은 저주 인형과 박 대감의 이름이 적힌 부적, 그리고 역모를 꾀하는 내용이 담긴 조작된 서찰 뭉치였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약 저 함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방 안에 두었다면 꼼짝없이 역모 죄를 뒤집어 쓰고 삼족이 멸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박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고, 내 사위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장날 뻔했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원로들 역시 달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달수를 살아있는 신선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연회는 달수를 위한 잔치나 다름없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박대감은 달수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달수는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타들어 가는 듯 했다. 운이 좋아 위기를 넘겼을 뿐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회가 파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별채로 돌아오는 길. 달수는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짓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날 텐데 그때 어둠 속에서 서영이 불쑥 나타났다. 달수는 깜짝 놀라 딸꾹질을 했다. 부인, 안 주무시고 여기는 어인일이시오? 서영은 팔짱을 낀 채 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매듭 때문이었지요? 서영의 질문에 달수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네? 무슨? 서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났다. 아까 마당에서 부서진 함을 보았습니다. 끈을 묶은 방식이 특이하더군요. 시전 상인들이나 왈패들이 쓰는 매듭법이었습니다. 당신은 관상이나 살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매듭을 보고 수상함을 눈치챈 것입니다. 맞습니까? 달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는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다. 부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달수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소. 나는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무지렁이지만 사기꾼들과 도둑놈들이 노는 판에서는 잔뼈가 굵었소. 그 함은 냄새부터가 구렸단 말이오.
달수는 이제 경멸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뜻밖의 말이었다. 고맙습니다. 달수가 눈을 번쩍 떴다. 서영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달수가 처음 보는 꾸밈 없는 진짜 미소였다. 학식 높으신 어른들도 천하를 논한다는 정승들도 보지 못한 것을 당신은 보았습니다. 그 천한 경험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방식이 무엇이든 당신은 오늘 제 아버님과 저를 구했습니다. 그것만은 진실입니다. 서영의 말에 달수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솟았다. 평생을 사기꾼, 건달, 쓰레기 취급만 받아왔던 그였다. 누구도 그의 경험이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천하의 명문가 교수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달수는 코끝이 찡해져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우연히 얻어 걸린 것뿐이오. 내일이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놈이니 너무 믿지는 마시오. 그날 밤 신방의 공기는 전과는 사뭇 달랐다. 여전히 각자의 잠자리에 누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었다. 서영이 나직하게 말을 걸어왔다. 왜 관상쟁이 행세를 하게 되셨습니까? 달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먹고 살려다 보니 그리 됐소. 가진 건 없고 배는 고프고 남들 눈치 보며 비위 맞추는 재주 하나로 버티다 보니 어느새 가짜 도사 노릇을 하고 있더구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힘드셨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달수의 낡고 해진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처음으로 이 가짜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아니 조금은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서영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해갈 무렵 달수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평화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다. 며칠 후 박대감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임금님께서 박대감 사위의 신통함을 전해 들으시고 궁중의 관상감과 거천문, 지리, 역수 등을 맡아보던 관청, 제조와 함께 당대 최고의 관상가로 불리는 백선생을 보내시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백선생이 누구인가?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은 물론 오장육부의 병세까지 알아맞힌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달수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일 터였다. 소식을 들은 달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대감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만 달수의 귀에는 그것이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서영이 창백해진 달수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달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야반도주한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박대감은 임금을 기만했다는 죄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서영은 죄인의 딸이 되어 관비로 끌려가거나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자신을 향해 지어 보였던 그 미소,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달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다. 이 여자를 지키고 싶었다.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소.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매듭을 지어야지.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백선생이 이끄는 관상감 일행이 박대감의 집에 도착했다.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백선생은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노인이었다. 그는 달수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그 소문의 신동이냐? 내 보기엔 관상쟁이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잡배의 상인데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백선생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달수 주위를 빙빙 돌며 압박해왔다. 자, 어디 한번 내 관상을 보거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몸 어디에 점이 있는지 맞춰보란 말이다. 만약 하나라도 틀린다면 내 놈은 임금을 능멸하고 세상을 속인 죄로 당장 목이 베일 것이다. 달수는 백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책에서 본 내용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달수의 눈은 백 선생의 얼굴 너머 그가 입고 있는 옷에 아주 미세한 얼룩, 손가락 끝에 묻은 희미한 먹물 자국, 그리고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의 다른 모양새를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 선생의 뒤에 서 있는 젊은 제자의 불안한 눈빛과 백 선생을 바라보는 원망 섞인 시선을 포착했다. 달수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관상 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건 눈치 싸움이었다. 달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백 선생을 향해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고 오른 그 자리의 그림자 말입니다. 달수의 도발에 백 선생의 눈썹이 꿈틀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백 선생의 미간이 꿈틀하며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달수의 입에서 나온 가로챈 공이라는 말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10년 전 백 선생은 스승이 남긴 비기를 훔치고 동문수학하던 친구를 모함하여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였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비밀을 천한 잡배로 보이는 놈이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백 선생은 전율했다. 그러나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인물이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오히려 표독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반격에 나섰다. 허허, 이놈이 궁지에 몰리니 미친 개처럼 아무나 물어뜯는구나. 내 과거를 논하기 전에 내 놈의 그 얄팍한 미천부터 드러내보자꾸나. 백 선생은 품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달수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것은 관상학의 기본인 마해상법이다. 네가 진정 관상을 볼 줄 안다면 이 책의 15장 심상편의 첫 구절을 읊어보거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라면 누구나 아는 기초 중의 기초이니라. 달수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눈앞에 펼쳐진 책장 속의 글자들은 까만 개미떼처럼 보일 뿐 아무런 의미도 읽어낼 수 없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침묵이 길어지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저걸 못 읽는 건가? 설마 글도 모르는 까막눈이란 말인가? 박대감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다. 이 서방, 어찌 가만히 있는가? 어서 읊어보게! 대감의 재촉에 달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끝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둘러댈 변명도 없었다. 달수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백 선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다. 보아라. 이놈은 글자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다. 이런 놈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읽는단 말이냐? 이놈은 너희 모두를 속인 사기꾼이다. 백 선생의 호통이 마당을 강타하자 박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렸다. 이 서방, 네가 정말 글을 모른단 말이냐? 그동안 내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느냐? 달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놈입니다.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주워들은 풍월로. 달수의 자백은 천둥벼락이 되어 박대감의 가슴을 쳤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박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네, 이놈. 감히 내 집안을 능멸하고 조정을 기만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라. 내 손으로 저놈의 목을 베어 가문의 수치를 씻겠다. 하인들이 몽둥이와 오랏줄을 들고 달려들었다. 달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억세게 결박당한 채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혀진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백 선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 대감 옆에 섰다. 대감, 이런 흉악한 놈은 당장 관하로 넘겨
능지처참을 당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양반 행세를 하며 고귀한 규수까지 범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지 않겠습니까? 박대감은 분노로 손을 떨며 장검을 뽑아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수의 목을 겨누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 달수는 눈을 감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다만 한 가지, 서영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무치게 아쉬웠다. 부인 못난 놈 만나 고생만 하다 갑니다. 부디 좋은 짝 만나 행복하시오. 멈추십시오. 그때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서영이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가 대도를 내려와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님, 칼을 거두십시오. 박 대감이 소리쳤다. 물러가거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이놈은 너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망신시킨 사기꾼이다. 그러나 서영은 물러서지 않고 달수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 알고 있었다니? 서영은 달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박대감과 백선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첫날 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모르고 관상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을요. 박대감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찌 가만히 있었느냐.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서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관상을 볼 줄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가짜 눈으로도 진짜 위험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자계함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조정의 대신들도 천하의 학자들도 보지 못한 그 함정. 오직 이 사람만이 보았습니다. 백선생이라 불리는 저분은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나 정작 자신의 제자가 품은 원한조차 읽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백선생이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서영의 시선이 백선생의 뒤에 서 있는 제자에게 향했다. 백선생의 제자분, 당신의 품속에 있는 그 서찰, 지금 꺼내어 보시지요. 당신의 스승이 뇌물을 받고 경쟁자를 음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적힌 그 서찰 말입니다. 제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백선생이 당황하여 제자를 돌아보는 순간 제자는 울분을 토하며 품에서 서찰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스승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서찰의 내용은 백선생이 조정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고 거짓 점괘를 내놓았다는 증거였다. 서영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두고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버님조차 제 팔자를 두려워하여 억지로 혼인을 서두르셨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귀신의 탈을 쓴 여자라 해도 도망치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가짜 관상쟁이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것이 관상관상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심상신상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심상을 믿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결박된 달수의 손을 잡았다. 박대감은 멍하니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딸을 몰아세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짜와 가짜, 귀천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선생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을 감싸고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고 그를 따르던 관상감 관리들도 슬금슬금 꼬리를 내렸다. 남은 것은 분노가 사그라들고 깊은 고뇌에 빠진 박대감과 서로를 의지하며 꿇어앉은 두 사람뿐이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박 대감이 힘없이 칼을 떨어뜨렸다. 쨍강 하는 금소금이 마당에 울려 퍼졌다. 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눈이 멀었었구나. 관상을 본다고 설쳐대던 나야말로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보지 못했어. 그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것은 추방 명령이었으나 동시에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자비였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너희는 이제 양반이 아니다. 이름 없는 평민으로 돌아가 흙을 파먹든 장사를 하든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후련해 보였다. 달수는 멍하니 서영을 바라보았다. 부인, 아니 낭자, 어찌하여 나 같은 놈을. 서영이 달수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당신이 그랬지요. 바위처럼 단단하고 잡초처럼 끈질긴 사내가 제 짝이라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본 사내 중 가장 끈질기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달수는 콧물을 훌쩍이며 서영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부드럽고 고운 손이 맞닿았다. 그 온기는 가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보찜 하나씩을 메고 대문을 나섰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뒤로 하고 나서는 길. 달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옆에는 세상을 다 준데도 바꾸지 않을 사람이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서방님? 서영의 물음에 달수가 활짝 웃었다. 어디든 어떻소?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갑시다. 내 비록 관상은 못 봐도 밥 굶기지 않을 재주는 넘쳐나니까. 저작거리의 왈패 달수와 명문가 교수 서영.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5번의 해가 바뀌어 산천도 그 빛을 달리하고 있었다. 한양에서 700리 떨어진 남쪽 끝자락.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작은 포구 마을에는 최근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해결사달 서방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는데 잃어버린 물건은 물론이요. 부부싸움의 시비, 심지어는 가축의 병까지 척척 알아맞히고 해결해준다는 것이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 하나를 펴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사내. 그가 바로 달수였다. 예전에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갓 대신 낡은 페랭이를 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여유와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촌로 하나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달 서방, 우리 집 암ቋ지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퀭퀭대기만 하니 혹시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닌가? 달수는 집신을 고쳐 신으며 껄껄 웃었다. 어르신, 귀신은 무슨 귀신입니까?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 어르신네 돼지우리 울타리가 삭아서 뾰족한 나무 가시가 튀어나와 있더군요. 돼지가 밥을 먹으려다 그 가시에 코를 찔려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가서 울타리나 고쳐주시오. 촌로가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다. 아이고, 내 그걸 몰랐네. 역시 달 서방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니까. 촌로가 고맙다며 건넨 찐 고구마 몇 개를 받아든 달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내지 않았다. 대신 예리한 눈썰미와 온갖 잡동사니 지식으로 이웃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정당한 대가로 곡식이나 반찬을 얻어 살아가고 있었다. 거짓으로 점칠된 관상쟁이의 탈을 벗고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웃이 된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무렵 달수는 평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마을 언덕바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초가집 굴뚝에서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당 한편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마루에는 서영이 대여섯 명의 코흘리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흑투성이 아이들 틈에 앉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비단 옷을 감고 우울하게 앉아있던 대감댁 아씨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비록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기미가 조금 생겼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달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 꿈꿔왔던, 아니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평화였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아이들을 돌려보낸 서영이 달수를 맞이했다. 달수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산딸기 꾸러미를 쑥스럽게 내밀었다. 오다가 산 밑에서 좀 땄소. 당신이 좋아하지 않소. 서영이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산딸기를 받아들었다. 저녁 밥상은 소박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달수가 받아온 고구마와 산딸기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숟가락을 떴다. 밥을 먹으며 서영이 말했다. 오늘 뒷집 개똥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개똥이가 장가를 가는데 처자될 사람의 관상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달수는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렸다. 깨? 그래서 당신이 뭐라 했소? 내가 관상쟁이가 아니라는 건 온 동네가 다 알지 않소? 서영은 미소를 머금고 달수의 물그릇을 챙겨주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봐주었습니다.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처자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어 부지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을 보니 심성이 모난 데 없이 둥근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니 며느리로 삼으라 했지요. 달수는 무릎을 쳤다. 허허, 이제 보니 진짜 관상쟁이는 내가 아니라 부인이었구려. 당장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초가집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속이 꽉 찬 행복의 소리였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울리고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달수가 문득 서영의 손을 잡았다. 부인, 후회하지 않소? 비단 이불 덮고 아랫사람 부리며 살던 시절이 그립지 않소?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달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그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닌지. 서영은 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숨이 막혔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이 아닌 가면을 보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흙냄새, 사람 냄새가 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달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제 마음을 읽어주는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 안에서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새 살배기 아들 복동이었다. 달수와 서영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잠꼬대를 하며 이불을 걷어차는 아이의 배를 덮어주며 달수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오똑한 코, 도톰한 이마, 긴 속눈썹. 예전 같았으면 이 아이는 커서 정승이 될 상이다. 혹은 장군이 될 상이다 라며 멋대로 떠들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달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관상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스러운 내 새끼,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뿐이었다. 이 녀석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서영이 나직이 물었다. 달수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콧대가 높으니 고집은 좀 있겠고 입이 크니 먹성은 좋겠지요. 허나 이 아이의 운명은 얼굴에 있지 않을 겁니다.
달수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랬듯이 이 아이도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겁니다. 얼굴에 쓰인 운명 따위는 빗물에 씻기면 그만인 것을, 중요한 것은 가슴 속에 어떤 불꽃을 품고 사느냐가 아니겠소? 바위처럼 단단하고 잡초처럼 끈질기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바로 왕의 상이고 부자의 상이지요. 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달수의 손을 꼭 잡았다. 맞습니다. 관상관상보다 심상신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좋은 얼굴을 물려주기보다 좋은 마음을 심어줍시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질 소리에 맞춰 새들이 지저귀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달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달, 서방, 달서방, 이웃마을 이 진사댁소가 또 송아지를 낳았다네. 자네가 가서 탯줄을 좀 끊어주게. 달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알겠네. 금방 감세. 그는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부인, 나 다녀오리다. 점심때 국수나 삶아주시오. 방문이 열리고 서영이 복동이를 안고 나와 손을 흔들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달수는 마을길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흙먼지가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먼지가 아니었다.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땀방울의 증거였다. 지나가던 바람이 그의 낡은 패랭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달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의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얼굴을 뜯어보며 기륭화복을 점치느라 바빴지만 이곳 남쪽 끝 작은 마을에는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다. 가짜 관상쟁이로 시작해 진짜 행복을 찾은 달수와 귀한 신분을 버리고 진실한 사랑을 택한 서영.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처럼 흘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노력하는 자의 손끝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이라는 것을